네, 안녕하십니까. 7주차 2차 시 수업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1차 시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계도에는 여러 가지 상징 체계와 가족과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유형들을 나타내는 상징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상징이 나타나는 것은 이 남자와 여자와 관계, 상호작용의 관계인데 굉장히 밀착된 관계를, 융합된 관계를 나타낼 때 표현을 하고요. 친밀한 관계일 때, 그리고 소원한 관계일 때, 그리고 갈등적인 관계일 때, 그리고 밀착된 관계이지만 또 갈등적인 관계를 나타낼 때, 그리고 단절된 관계일 때, 그리고 이 남자가 이 여성에게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을 때, 두 가지는 폭력적인 부분인데 하나는 성적인 학대, 하나는 신체적인 학대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상징 체계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 정도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상징 체계를 가지고 가계도를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보이시는 12살의 여자아이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보이는 이 점선 형태가 바로 동거 가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다소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왼쪽에 자, 클라이언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데 클라이언트의 아버지 쪽에 있는 이 부계를 좌측편에 어머니 쪽에 있는 모계를 우측편에 보통 일반적으로 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꼭 바꾸고 싶다.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출생 순위로 보통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모님을 바꾸시더라도 출생 순위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로 해주시고요. 자, 클라이언트의 부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관점은 클라이언트의 관계 중심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의 할아버지는 1950년대 출생이시고 71살에 노동활동에 참여하시고 과묵하시고 음주 문제가 있습니다. 봤더니 자, 술을 드시면 할머니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할머니는 51년생으로 현재 70살, 지시적이고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클라이언트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슬하에 딸, 아들을 뒀습니다. 그렇죠? 클라이언트의 큰 고모, 작은 고모,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아버지, 아빠가 되겠죠. 자, 그런데 클라이언트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의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모두 다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특히 할머니와 클라이언트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클라이언트의 어머니 쪽을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되겠죠. 자, 외할아버지는 현재 65세로 대학을 졸업했고 회사원을 퇴직을 했고 음주 문제가 있으십니다. 자, 클라이언트 외할머니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셨고 클라이언트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도 결혼해서 아들 셋의 엄마, 클라이언트 엄마를 낳았죠.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관계에서 본다 그러면 큰 외삼촌과 둘째 외삼촌, 셋째 외삼촌, 외삼촌의 관계가 되겠죠. 자, 클라이언트의 어머니와 클라이언트 외할아버지하고는 굉장히 밀착된, 융합된 관계를 보이고 있는 반면 클라이언트 외할머니와 클라이언트 어머니와의 관계는 이 갈등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전제로 자, 현재 동거 가족인 클라이언트 가족을 한번 보면 클라이언트의 아버지는 44살로 대학원을 졸업했고 집안의 기둥이고 책임감도 강하고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클라이언트의 어머니는 42살로 대학을 졸업했고 언어폭력과 정신불안을 앓고 있다고 했는데 내용을 살펴봤더니 현재 맨 밑에 있는 그림에 삼각형 표기가 있죠. 자, 그 옆에는 또 뭐예요? 인공유산까지 했습니다. 자,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의 남동생을 출산한 이후에 클라이언트 어머니는 한 번에 걸친 인공유산과 현재 셋째를 임신하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심리 정서적으로 좀 불안한 감정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자, 남편과의 친밀함도 있지만 그 속에 또 갈등이 있고 그 속에서 남편을 지금 현재 의심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갈등적인 요인이 있는데 자, 이렇게 가계도를 그려놓고 상호작용, 사람과 사람 사이, 가족과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자, 여기서 어떤 반복되는 관계 유형이 나타나는 거죠. 자, 클라이언트 외할머니와 클라이언트 어머니와의 갈등적인 관계. 그리고 클라이언트 어머니와 클라이언트와의 이 갈등적인 관계. 자, 이런 세대 간의 반복되는 관계 유형을 찾고 여기에서 통찰력을 갖게 하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이 가계도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클라이언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어머니와의 이런 갈등적인 관계에 핵심적인 해결의 주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하는 거죠.
결국은 이 12살 아이와 클라이언트의 어머니, 가족들과 같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결국 이 중심에 있는 클라이언트의 어머니, 임신 중인 어머니가 이 갈등의 중심에 있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또 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입도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계도는 개괄적으로 작성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유사한 사례이긴 합니다만 음주 후에 상습적인 구타로 인해서 가족 상담소를 찾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개입 사례입니다. 외국에 살다가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으로 어머니와 외삼촌에 의해서 성장하게 된 직업 군인이죠. 군인이 우리나라로 건너옵니다. 그래서 한국인 여성, 우리나라 여성과 결혼해서 첫 3살 난 아들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정 내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났고 이걸로 인해서 두 사람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가정폭력 상담소, 이런 가족 상담소를 찾으면서 개입하게 된 사례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가계도와는 좀 다르죠. 생태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그 새로운 길을 발견할 때, 찾아갈 때 지도책을 보는 것처럼 로드맵 혹은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같이 이코맵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가계도라고 하는 것은 가족 간의 어떤 상호작용 유형을 살펴봤다면 이 생태도라고 하는 것은 가족 내적인 어떤 요인과 혹은 가족 외적인 요인들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사정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 구성원들 체계와 또 외부 환경 체계를 모두 클라이언트 주변으로 모아놓고 클라이언트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자, 이게 생태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 또한 생태 체계적인 관점에 근거해서 그림을 그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계도에 비해서는 이제 비교적 좀 단순한 상징 체계를 좀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모든 체계는 이 원 속에 집어넣게 되겠고요. 체계와 체계는 이렇게 선으로, 실선으로 연결을 하는데 이 선의 굵기가 굵으면 굵을수록 밀착되고 융합된 관계로 가는 것이고 이 선이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좀 소원한 관계. 그러나 긍정적인 관계는 실선으로, 부정적인 관계는 점선으로 표기하고 갈등적인 관계는 이렇게 실선에 기차길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렇게 꺾임 표시선을 해서 갈등적인 관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가계도에서도 있었지만 관심이 집중되는 현상을 생태도에서는 자, 자원과 자원 간의 에너지의 흐름, 체계와 체계 간의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어떤 사람이 일방적으로 뭔가를 제공했다라고 하면 제공된 사람이 제공한 사람이 제공받은 사람에게 화살표가 가게끔 선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표현한 거죠. 좀 전에 음주 후에 상습적인 구타로 인해서 가족 상담소를 찾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개입 사례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은 이렇게 제가 표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주한미군 26세 된 이 남성이라고 하는 클라이언트를 가운데 원 속에다 넣고 클라이언트라고 표기하고 클라이언트의 아들과 아내도 클라이언트 외부인 이렇게 외부 책에다가 원으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가족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틀을 중심에 놓고 본 이유는 자, 가족 내적인 역동도 볼 수가 있고 가족 외적인 상호작용을 한꺼번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클라이언트에게 있어서 지금 갈등적인 요인과 자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는 현재 가족 내적인 측면을 본다 그러면 자, 아내와 갈등적인 관계에 있지만 서로 에너지, 자원을 주고받는 부부이기 때문에 관계이고요. 그렇지만 이 부부는 3살 난 아들에게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 클라이언트의 경우는 직장 생활을 급여를 받고 이제 일을 하는 주한미군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만 술을 자주 먹기 때문에 굉장히 갈등적인 지금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하고요. 지금 술이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많은 의존도가 있고 이 점선이 되어 있는 불확실한 미약한 관계라고 했으니까 클라이언트에게는 친구도 잘 없고 여가 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고 종교 활동도 지금 하지 않는 것으로 생태도에 나타나가 있습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클라이언트의 아내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에 친구도 있겠고요. 종교 활동도 하고 있고 하지만 주변에 있는 주한미군의 가족들 여러 사람들과는 또 친밀한 부분도 있지만 또 갈등적인 요인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가족 간의 문제를, 부부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 상담소를 찾은 상황. 자, 이런 생태도에 있는 그림들을 본다 그러면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술, 음주하는 것들을 좀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고, 자, 클라이언트의 경우는 지금 친구도 없고 여가 활동도 없고 종교 활동도 없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클라이언트에게는 친구라든지 여가 활동이라든지 종교 활동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현재는 가족 상담소나 아들에 대해서 이 두 부부가 갈등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자원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이 아들이라고 하는 자원이 될 수가 있겠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 상담소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위한 어떤 좋은 기반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 외에도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사정하는 도구에는 이 소시오그램이라고 하는 사회도를 그리기도 합니다. 자, 1934년에 모레노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자, 사람과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 내에 있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인간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가 만약 이런 거죠. 우리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라고 본다면 학생들 중에서 나와 어떤 친구와의 상호작용, 관계, 인간관계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자, 숫자로 표기된 것, 이제 숫자로 표기된 부분은 이제 사람을 나타냅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 소시오그램에서 남성은 세모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제 어떨 때는 네모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남녀 구분 없이 모두 원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뭐 이건 관계는 없습니다. 뭐 네모를 하든 동그라미를 하든 상관없지만 구분하기 위해서 남자는 네모, 여자는 동그라미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다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이 선에 대한 표시입니다. 밑에 보시면, 자, 우호적인 관계는 이렇게 실선으로 화살표를 보이고 있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7번 여자아이는 1번 남자, 세모를 남자, 원을 여자라고 봤을 때, 자, 이 7번 여학생이 1번 남학생에게 우호적입니다. 그리고 8번 여학생은 2번 여학생에게 우호적이고요. 다만 무관심하거나 소원한 관계가 되면 2번 여학생은 1번 남학생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심하고 뭐예요? 소원한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요거는 뭐예요? 무관심하고 소원한 관계지만 이 화살표가 없는 것은 상호적인 두 사람 쌍방간에 일어나는 거죠. 자, 그게 여기서 보시면 상호 우호적인 관계가 나타나는 부분이 여기 나와 있죠. 2번과 5번. 2번 여학생과 5번 남학생은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만 여기 뭐예요? 상호 무관심한 관계. 이 두 가지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 보시면 거부적인 선이 이제 단절되어 있으면 이런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관계가 없습니다. 좀 우호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이 거부적인 관계를 나타낼 때도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 4번 여학생이 5번 남학생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적인 또 표현을 나타내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관계망 속에서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소시오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생활력 도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클라이언트의 생애와 관련된,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력을 그린다고 그랬죠. 개인력을 그린다고 했는데, 개인력을 조사를 할 때 만약에 이분이 뭐 이런 살이 되셨는데 처음 태어나서부터 70세가 될 때까지 해년마다 계속 일어났던 어떤 생활력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좀 조직화해서 표현을 하는 방법인데, 자, 가족 구성원의 삶에서 주요한 사건이나 문제를 시계열 쭉 연대기 순으로 나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특정 시기의 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표기를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야 지금 현재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나 문제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는 이겁니다. 43살의 여자 김박복이라고 하는 클라이언트 분이 계시는데, 이 부분의 연도를 보시면, 자, 43살이지만 쭉 이렇게 다 쓴 것이 아니라 2000년과 2002년, 2006년, 2012년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자, 이때 나이가 어떠했고 그 주지는 어땠으며 그때 당시에 가족은 어땠는지, 그 당시에 주요한 사건은 무엇이었고 이 당시에 나타난 주요 문제가 무엇인지. 자, 30살에 미숙아로 아이가 태어났다. 자, 자녀 중에 미숙아를 낳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남편의 실직과 잠적으로 인해서 빚독촉을 심하게 받아서 남편이 잠적하고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갖고 있다. 그리고 2006년에 남편이 잠적해서 돌아왔지만 결국 뭐예요? 심한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됐고 2012년도는 가족 모두가 친정 근처로 이사를 와서 생활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자, 이렇게 연도별로 표현을 하더라도 그 당시에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던지를 좀 표현하는 방식.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보면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이 기타 사정도구 마지막이 바로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사회적 관계망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에는 내 가족이나 친구, 친척도 될 수도 있겠고 또 동아리 사람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복지사쌤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사회적 관계망에 속한 사람들이 삶의 어떤 영역에서 클라이언트와 관계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고 거기에 자원들이 얼마만큼 관계가 아주 밀접한 친밀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원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 이런 것들이 사정이 잘 이루어져야 자원에 대한 사정도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3년 3월 5일에 작성된 클라이언트의 이름은 이헌입니다. 사회적 관계망표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 있는 이 기본적인 이 위에 있는 틀들은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이 왼쪽 편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내담자와 직접 상담을 하거나 할 때 사회적 관계망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개별적인 사람에 대해서 자, 현재 생활 영역에서 동거 가족이냐, 다른 가족이냐, 직장이냐, 학교냐. 자, 김수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3번이기 때문에 직장 혹은 학교와 관계가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사람은 물질적 지지가 가끔씩 2번에 있기 때문에 가끔씩 있다. 자, 정서적인 지지도 가끔씩 한다. 그리고 정보적 지지, 조언이나 이런 것들은 자주 하는 사람이고 비판 또한 자주 하네요. 자, 원조 방향, 그들이 당신에게만. 자, 이 말은 김수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원조를 하고 도움을 주고 있고 친밀감 매우 친한 지금 상황. 접촉 빈도는 거의 매주 방문을 하고 있고 알고 지낸 기간은 1년에서 약 5년 사이 정도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기본적인 지지 제공자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에서 중요한 인물들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작성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사회적인 관계망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주로 이 변화의 중심에서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수집된 자료원을 바탕으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무엇인가를 이 사회복지 전문가가 판단을 내리는 과정, 이것이 바로 사정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사정을 위한 기본적인 도구들은 살펴봤습니다. 자, 퀴즈를 하나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우리 온라인 상호작용에 다시 한번 더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영상을 보신 분들은 토론 게시판에 있는 이 OX 퀴즈 문제를 텍스트 문제를 출제를 해둘 테니까 문제에 대한 답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 사회복지 전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관리의 핵심적인 원리는 무엇일까요? 자, 텍스트로 작성합니다. 두 가지 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의 핵심 원리가 무엇이냐? 바로 인파워먼트 관점과 생태체계적인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토론 게시판에 다시 한번 더 문제를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쉽게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자료 수집이 마무리가 되면 두 번째는 바로 사정으로 들어가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정이라고 하는 과정은 수집된 자료원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문제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과정이죠. 자,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뭐 MRI나 CT나 뭐 이런 것들을 촬영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판독하는 과정. 그래서 이 환자는 어떤 질병, 질환을 가지고 있다라고 진단을 내리죠. 이것이 바로 사례 관리에 있어서는 사정과 같다. 다만 의사가 내리는 진단이라고 하는 과정은 환자가 어떤 질병이나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병리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지만 이 사례 관리자의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도 내담자, 클라이언트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 키를 가지고 있는 것도 결국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내담자가 있다라고 하는 강점 관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것이 진단과 사정의 결정적인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욕구 사정의 부분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욕구와 문제를 사정하는 것, 두 번째는 자원에 대한 사정, 세 번째는 장애물에 대한 사정,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욕구 및 문제 사정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될 부분은 자, 강점, 관점, 문제 해결 접근 방식을 통해서 사례 관리를 하는 분들의 경우는 일단은 사례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클라이언트,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나 문제를 충족시켜서 이 문제가 상쇄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신에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너무 지나치게 문제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내담자의 강점보다는 문제를 더 많이 부각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을 하더라도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에 대한 사정,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이 훨씬 더 부드러운 유연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나 문제에 대해서 사정을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들은 뭐냐? 클라이언트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확하게 두 가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담자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있죠. 이게 일종의 표출된 욕구, 표현된 욕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내담자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가정법문을 했다 그러면 주변 상황도 다 둘러볼 수 있기 때문에 상황과 클라이언트의 진술 이런 것들을 동시에 다 고려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표출된 욕구와 표출되지 않았지만 사례 관리자가 판단한 욕구들이 있을 수 있죠. 이 두 가지가 딱 일치를 하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것을 일치하는 방향으로의 조율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그거는 이제 사정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사정을 하고 나서 이런 것들은 무조건 다 기록으로 다 남겨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 내담자와 상담, 면담 중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둘씩 다 기록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억을 해 두셨다가 빨리 그 면담이 마치고 나면 간단히 메모를 해 두셨다가 실제 복귀를 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풀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사례 관리를 하시는 선생님들 대상으로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상담을 하고 돌아와서 이것이 얼마만큼 아웃풋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했더니 거의 대부분이 주요한 정보들은 다 결과 기록지에 작성이 가능한 형태더라는 거죠. 다만 하루에 뭐 여러 집을 방문했을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이 헷갈릴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한 가정에 갔다 오고 나서 간단한 메모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기록 형태가 좋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사정을 할 때, 기록을 할 때는 사례 관리자가 보고 느끼고 판단한 것들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내담자가 한 이야기,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보기에도 나와 있죠. 클라이언트와 대화 중에 좀 피곤해서 좀 잠이 온다, 자고 싶다. 무료함이라든지 무력감이나 우울감을 느끼고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우울감, 무력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실제 면담을 하는 과정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자고 싶다거나 잠이 온다거나 하는 표현들을 많이 했다라든지 아니면 현재 예를 들면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아침 저녁은 사실 그러고 계시고 점심은 집 앞에 있는 무료 급식소를 이용하는 게 하루 끼니 해결의 다다 전부다 이렇게 뭐 말씀을 하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사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정 도구, 가계도나 생태도, 생활력 도표라든지 소시오그램, 사회력 도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원을 이렇게 목록화해서 사정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실제 내담자의 욕구나 문제를 해결하고 또 클라이언트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으면 되겠죠.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이언트와 혹은 클라이언트 가족 체계에 대한 강점을 같이 사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장애물 사정인데요. 이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업 1차 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변화를 방해하는 어떤 것이죠. 사례 관리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변화 혹은 욕구 충족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원 목록처럼 목록화시켜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들 속에도 사실 장애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게 있죠.
내외적 장애요인도 있을 것이고 물리적 지리적으로 굉장히 원거리에 있다든지 이런 지리적인 접근성도 사실은 장애 요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들도 좀 정리를 해보시면 사정하는데 특히 사례관리자 선생님들의 판단을 내릴 때 상당히 중요한 도구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이 개입의 과정인데요. 실제 여러분들이 이번에 우리가 그 8주차, 9주차부터 이루어지는 수업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실제 다루어졌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때 어떻게 실천이 이루어졌는지 혹은 그때 어떻게 개입이 이루어졌는지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여기에서는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입 목표라고 하는 것은 개입 계획과 두 가지인데요. 이 개입 목표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개입 목표가 되겠고, 개입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이런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위해서 사례 관리자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중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이 아이가 뭐 교복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취약합니다. 자, 그럼 이 목표는 뭐냐? 경제적인 원조를 통해서 교복을 구매하거나 혹은 교복을 지원을 통해서 이런 욕구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죠. 그럼 이 개입에 대한 목표는 이렇게 기술하면 될 것 같고, 개입 계획은 그러면 사례 관리자가 교복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이냐, 후원자를 발굴해서 후원금을 받아서 직접 지원을 하고 교복을 구매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후원하는 후원단체나 후원자를 발굴해서 교복을 구매를 해서 교복을 바로 지원해 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방법들을 고민하는 것, 이것이 개입 계획이 되겠죠. 그래서 개입 목표는 클라이언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개입 계획은 사회복지사 혹은 사례관리자에게 초점이 맞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입 계획과 개입 목표 내용들이고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참고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그냥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이후에 제가 수업 시간에 다시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초기 단계, 중간 단계, 종결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초기 단계는 내담자와의 관계, 초기 관계 형성부터 시작해서 개입 목표와 개입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과정입니다. 자, 개입 목표와 개입 계획이 다 수립됐다 라고 하면 이제 다음 만남에서는 바로 개입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개입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까지가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가 뭐 어떤 분들은 뭐 몇 회기냐 이렇게 하는데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위기 개입의 경우는 오늘 한번 상담이 이루어지고 바로 개입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사례의 경우는 좀 여러 번 만남을 가진 이후에 실제 개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입에 대한 초기 단계에 대한 어떤 기간에 대한 정함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중간 단계는 직접적인 개입이나 간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실제 내담자의 욕구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결 단계는 우리가 1차 시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일반적으로는 욕구가 충족이 되어지면 이 사례는 종결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역사회복지기관에서의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은 한번 사례관리를 시작하게 되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사례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 해당 욕구에 대한 충족에 따른 종결이라고는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 이 사례관리가 아예 중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종결이라고 하는 것이 잘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사례관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사망을 했거나 타 지역으로 이주를 전출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할 수 없을 때, 이럴 때 종결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계속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사례관리가 이어진다. 자, 사람들이 갖는 욕구라는 게 그냥 단순히 경제적인 욕구, 경제적인 욕구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욕구가 있겠죠.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교복이나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경제적인 욕구 안에서도 해결돼야 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씩 둘씩 다 해결했다, 충족을 시켜줬다 하더라도 심리 정서적인 욕구라든지 관계 욕구라든지 적응의 욕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사례 관리는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점검이라고 하는 모니터링과 평가라고 하는 이밸루에이션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 둘 다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확인하는 과정인데, 지금처럼 조사, 사정, 개입 이후에 점검이나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검이나 평가는 중간중간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자, 그런데 무엇을 점검할 것이냐?
자, 내담자의 욕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 목표나 개입 계획이 잘 세워졌는지, 사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서비스와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계획의 적절성이나 목표가 잘 달성됐는지, 결과 목표 달성됐는지, 혹은 사정이 잘못돼서 계획에 변화가 또 필요한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점검 혹은 모니터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마지막 평가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사례 관리자가 사례 관리 대상자에게 개입을 해서 사례 관리 대상자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목표가 달성되는지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클라이언트가 이 변화 과정에 사례 관리 개입 과정에 얼마만큼 만족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평가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사후 관리가 있는데 사후 관리는 실질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종결을 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발달 장애가 있는 친구가 사례 관리를 요청을 했어요. 가족이. 그래서 사례 관리를 지원을 해주고 난 이후에 좋은 직업 훈련을 시켜서 좋은 기관에 본인이 원하는 기관에 취업을 연계를 했어요. 자, 그럼 취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욕구가 해결됐기 때문에 종결 처리가 되는 게 일반적인데,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사례 관리자는 이 장애인이, 발달 장애인이 채용된 상태, 고용된 상태가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출근 하루 만에 그 다음 날부터 출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고, 혹은 일주일이나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종결됐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팔로업 서비스라고 하는 사후 관리를 통해서 이 고용 상태가 계속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혹은 충족된 욕구 상태가 이후에 또 다른 욕구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후 관리라고 하는 것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이런 정책적 재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실제 사례 관리를 하거나 사례 회의를 하고 나서, 혹은 실제 어디 가서 이 사례 관리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정말 사례 관리를 해봤더니 이러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혹은 우리 사회가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든지, 혹은 사례 관리를 실제 몸소 실천을 했더니 사회복지사에게 혹은 사례 관리자에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제시해 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뤘던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큰 틀은 세 가지라고 그랬죠. 조사, 사정, 개입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사례 관리의 핵심적인 과정에 들어가는 내용들이고, 여기서 사례 제목이나 사례 개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사례 관리에 관한 실천적, 정책적 제언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부가적인 사례 관리를 위한 기본 프레임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OX 문제도 이런 온라인 상호작용 문제로 다시 출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토론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 관리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개입 계획,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위해 사회복지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와 관련된 것을 개입 목표라고 합니다. 자, OX 중에 답을 찾으셔가지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례 관리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개입 목표. 자, 이 개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례 관리자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개입 계획이라고 했죠. 자, 여기 표현은 반대로 표현해 뒀기 때문에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다뤘던 전체적인 내용은 사례 관리의 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사례 관리 과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기타 질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자, LMS나 기타 저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주차 2차 시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